조선의 황금기 세종의 시대, 그 찬란한 역사 한가운데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숙주입니다. 백성을 위한 글자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의 곁에서 언어와 학문을 이끌던 젊은 천재였죠. 그는 조선의 언어를 설계했고 외교의 길을 열었으며 새로운 지식의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천재 그리고 배신자, 세종의 신하였던 그가 세조의 충신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이상과 세조의 권력 사이에서 그는 결국 두 얼굴의 인물로 기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를 다시 마주하려 합니다. 조선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남자, 신숙주의 이야기입니다. 1417년 고령 신씨 가문에서 태어난 신숙주는 어려서부터 총명함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문장이 밝았고 한자와 한문에도 뛰어났습니다. 23살이 되던 해 그는 진사와 문과 시험을 모두 장원으로 통과합니다. 두 시험 모두 1등.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이었죠. 젊은 학자의 이름은 순식간에 조정에 퍼졌습니다. 세종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조선의 그를 다룰 사람이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세종이라는 거대한 운명을 만나며 시작되었습니다. 25살의 신숙주는 세종의 부름을 받아 집현전에 들어갑니다. 그곳은 조선의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 법과 제도, 언어를 연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운명적인 동료들을 만납니다. 성산문, 박팽년, 정인지, 젊은 학자들은 밤이 새도록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백성이 읽을 수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여야 하는가? 나라가 오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집현전의 등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훗날 조선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세종은 조용히 집현전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책상 위에 엎드려 잠든 한 젊은 학자를 봅니다. 그는 바로 신숙주였습니다. 세종은 말없이 자신의 골룡포를 벗어 그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 한순간에 모든 신뢰가 전해졌습니다. 세종에게 신숙주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이상을 함께 짊어질 동반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신숙주는 세종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443년 세종은 신숙주를 일본으로 보냅니다. 당시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숙주는 외교 사신으로서 일본의 정치와 지리, 문화를 세밀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관찰은 철저했고 기록은 정밀했습니다. 훗날 그는 그 내용을 해동제국기로 엮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외교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외교의 기준이 되었고 젊은 학자의 냉철한 통찰이 담긴 명저로 남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조선의 눈으로 바라보고 조선의 언어로 세상을 기록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종의 평생의 꿈은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숙주와 성산문에게 명합니다. 백성이 읽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하노라. 신숙주는 명나라의 의문서를 연구하며 훈민정음의 기초가 되는 의문체계를 설계했습니다. 그의 언어적 통찰력은 세종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훈민정음의 완성은 세종의 이상과 젊은 학자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이었습니다. 신숙주는 학자이자 조선의 언어를 만든 설계자였습니다. 1450년 세종의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임종의 자리에 어린 단종과 신숙주가 있었습니다. 세종은 손자의 손을 잡고 신숙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부탁하네.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맡긴 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신숙주는 흐르는 눈물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곧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1453년 조선의 밤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 일파를 습격하며 왕권은 무너지고 피해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역사는 그날을 개유정난이라 부릅니다. 신숙주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2등 공신으로 책록됩니다. 참여하지 않은 자가 공신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이미 수양대군이 그의 재능을 원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의 제자를 수양대군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1455년 단종은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내어주었습니다. 성산문은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세종의 나라입니다. 그 뜻을 짓밟지 마십시오. 그 절규 앞에서 신숙주는 침묵했습니다. 세종의 유언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그는 더 이상 어느 한쪽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숙주와 성산문의 길은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절개를, 다른 한 사람은 현실을 택했습니다.
1456년 성산문과 집현전의 학자들이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고 그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며 성산문은 외쳤습니다. 세종의 유언을 잊었는가? 신숙주. 그 외침은 평생 신숙주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세조는 자신의 왕위를 명나라에 승인받아야 했습니다. 그 어려운 사명을 맡은 이는 신숙주였습니다. 그는 외교의 최전선에서 싸웠고 결국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세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조선의 왕이 되었다. 신숙주는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종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조가 세상을 떠난 뒤 예종이 왕위에 올랐고 곧 어린 성종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신숙주는 다시 조정으로 불려옵니다. 그는 법정과 외교문서를 정비하며 조선의 제도를 완성했습니다. 동국정은 국조오레이 동국통감. 그가 남긴 편찬사업은 조선의 행정과 문화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1475년 영의정 신숙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훈민정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종의 곁에서 출발해 성종의 권력 아래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시대의 중심에서 조선의 틀을 세운 인물. 그러나 그의 이름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신숙주의 이름은 달라졌습니다. 숙종은 사육신의 절개를 칭송했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신숙주를 배신자로 불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단종 예사가 그의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역사는 냉정했습니다. 천재는 그렇게 변절자라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조선을 지키기 위해 싸운 현실주의자였다고요.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숙주처럼 살지 마라. 숙주나물처럼 삶아 먹힌다. 숙주나물은 뜨거운 물에 잠시 데치면 금세 시듭니다. 백성들은 그의 충심도 그 나물처럼 식었다고 말했습니다. 끓는 물 위에 고개를 숙인 한 줄기 숙주. 그것은 권력 앞에서 무너진 한 인간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선의 밥상 위 한 그릇의 나물에는 배신과 슬픔 그리고 시대의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변절자였을까요? 아니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조선을 지키려 했던 현실주의자였을까요? 세종의 이상과 세조의 권력 사이에서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조선을 고민했습니다. 역사는 신숙주를 두 얼굴로 기억합니다. 충신 신숙주 그리고 변절자 신숙주.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계셨다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